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합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우환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승호 대변인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별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진 못했습니다. 왜요? 네, 오늘 경기도지사 결과 발표가 났는데 네. 제가 유승민 후보를 좀 돕고 있었는데 결과 좀 안 좋게 나와서 네. 좀 개인적으로 마음은 착잡하지만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기실에서부터 굉장히 침울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김한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뭐 취재라든지. 저는 갑자기 검증팀에 파견을 가고 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 검증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우리가 모를 깜짝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던가요? 검증 국면은 요만큼이라도 사실이 나오면 다 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 공개가 되는 보시면 거죠. 됩니다. 예. 네. 이종훈 평론가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평소 같으면 특별한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네. 이번 주는 이상하게 저도 뭐 발로 뛰는 취재를 좀 하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죠. 진짜 발로 뛰는 평론가. 다들 힘든 한 주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사포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 안주 임승호 대변인 준비하셨죠? 네, 오늘 뭐니 해도 이 발제가 좀 화두였던 것 같은데요. 극적으로 이제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이 나와서 네. 이제 뭐 대략적인 내용은 6대 범죄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미 제한되어 있었는데 예. 그것을 경제와 부패 두 가지로 축소하고 네. 가장 좀 어떤 유의미한 건 보안 수사권을 살려냈다.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병석 의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여야의 전격적인 그 동의 승낙을 얻어냈죠. 이 중재안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김한 기자님 한번 들여다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두 층위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가 좀 이제 보여졌다는 점에서 뭐 굉장히 또 뭐 볼썽사나운 꼴이 연출되나 보다 싶었는데 어쨌든 국회의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뭐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그렇죠. 여야 모두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서 합의했다. 뭐 이런 이제 정치적 절차에서는 좀 뭐 평가를 하는데 네. 이 사법적으로도 과연 이 중재안이 합당한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면서 유관기관 회의 한 번 없이 네. 국회의장이 제안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에도 그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어떤 권력,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하던 당의 명분에서 놓고 보면 예. 사실 이제 이거를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그동안은 뭐 검찰도 설득을 못하고 다 못해왔는가? 근데 왜 하룻밤 만에 가능해졌는가?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뒷맛은 씁쓸한 합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여야 모두 사실은 테러가 없는 싸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테러가 없는 강대강의 대치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어떻게 본다면 양쪽 모두 테러가 열리는 맞아요. 양쪽 원내대표단 입장에서는 덥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 고마운 제안이었던 고마운 것이죠. 제안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길을 잃은 건 이제 검찰뿐입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준비하시면서 내놓은 개인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검수완박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검수 늦박이 됐다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권을 이제 늦게 박탈하겠다. 늦박. 이거라고 봐요. 예. 사실 뭐 두 개 한정하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또 이것도 언제 박탈한다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굳이 뭐 승자 패자를 나누자면 저는 최대 승자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양양자 의원을 비롯해서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강행 처리하기는 의석수로만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뭐 양양자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뭐 어떤 그 거의 한 50명 정도는 아마 반대할 것이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통해서 일종의 퇴로를 마련한 거죠. 다만 저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 수사도 이제 박탈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사실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법리적 해석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백이 생기는 것 그리고 공직자 범죄나 대형 참사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에 의존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기소해야 되는 것 저는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피해자의 공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라미를 통해서 회기를 자르면 이게 뭐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저는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네,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다라는 그런 평가신데요. 이 부분 앞서 김한 기자께서도 뭐 사법적으로는 조금 갸우뚱하시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경찰이 당시에 뭐 해경을 해체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진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수사가 검사 단계에서 다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보다 진전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유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안 밝혀졌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장치 그리고 사회적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지금 이제 합의한 대로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수사를 해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재수사, 보안 수사 혹은 이제 수사 기간을 달리하는 수사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 대변인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서 임승호 대변인 말씀처럼 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제한을 걸었죠. 그렇죠. 네, 동일한 범죄, 동일한 대상 사안만 검찰이 송치 후에 제소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하려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1년 동안도 지금도 이제 평가를 해보면 약간의 수사 공백들이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보더라도 네. 사실 이제 그거를 남겨둔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이제 큰 전환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정작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상자들은 뭐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그 미시적인 부분들, 뭐 디테일한 부분들에만 우리가 천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잠깐만요. 그 이유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우한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안주 임승호 대변인께서 검수완박법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들고 오셨고요. 조금 전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타협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법적 인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의 피해 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그 부분을 너무 작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 주시다가 끊겼습니다. 계속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추진하게 된 배경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 오랜 수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늘 검찰 개혁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항상 자성의 노력을 하겠다. 스스로 변화되겠다. 안 변했잖아요. 그 외부에서 지금 이 충격을 준 거잖아요. 검찰에게. 그러면 검찰은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떤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사권 이게 되네 안 되네 이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지금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큰 명분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문제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을 텐데 우선 앞으로 도대체 이 사안 어떻게 갈까요? 국회에서의 이후의 입법은 어떻고 그 이후는 또 어떻고 검찰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수청을 어떻게 설치할 거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가 좀 거시적인 차원, 이 개혁이 시작된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될 거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뒷전으로 밀릴 것 같고 검사들이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로 또 뉴스가 도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또 논의 지형을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하는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검찰 뭐 이렇게 계속 검찰 얘기만 하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으니까 개혁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또 검찰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 검찰들 저렇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요. 이 국면이. 그래서 특정 국면에서 특정한 논의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블랙홀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의 말씀하신 거가 실현이 되려면 지금도 늦었지만 후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도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합의 수용을 한 국민의힘도 그 사법체제 개혁 근데 사실 인수위나 이런 데서도 오늘 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좀 진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거든요. 이 논의가 지금 어디로 갈까 이건 여전히 좀 우리무중이긴 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어쨌든 민주당은 마지막
전격적으로 이 입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몫이 될 텐데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법안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디테일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또 뒤떨어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뭐 결론적으로는 통과되는 국면이 왔다라고 보고 예.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그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는 저는 안 됐다고 봐요. 이게 준비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디테일에 있어서도 그냥 그 컨트롤 F 그러니까 찾기 해가지고 검사라고 적힌 거를 그냥 경찰로 바꿔버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위헌의 여지도 굉장히 많은 사안이고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거시적인 명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의 패단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명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동의를 할 것인데 전 그럴수록 조금 천천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 명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것을 끝내야 된다. 저는 그럴수록 피해자의 공백은 거기에 굉장히 비례해서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도 좀 적절한 대안 그리고 디테일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미 합의안이 나온 만큼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선거 수사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디테일을 설정할지 그 논의에 이제 다들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종훈 평론가 정치권에서 계속 계셨었고요. 네. 지금 그 임승호 대변인 말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선한 의지를 민주당이 신뢰한다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이란 거 그동안 사실 검사 출신이 뭐 유수의 로펌에 가고 대기업에 가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뭐 전관예우 뭐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기소다 불기소다를 뭐 좌우하는 이런 인상을 줬었잖아요. 네.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식구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그런 이 문제를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여기 대해서 다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시간 두고 천천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는 사실은 비판받고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봐요. 꼼수의 남발이었잖아요. 꼼수의 남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민주주의라면 과정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정의 정당성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그 얘기를 했던데 이러면 이겨도 진다라고 했거든요. 4월 내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검찰을 개혁하겠다.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한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의 어떤 우려, 정권 바뀌면 못한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저는 뭐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온전히 이제 그간의 과정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80석이 되고 나서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강하게 줬을 때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선거에서 지고 한 2달도 지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논의를 갑자기 이제 급발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임기 전에 끝나겠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개혁을 박앤세일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비판이 지금 여전히 거대한 정당이 민주당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민주당이 좀 새겼으면 그것도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개혁 과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승호 대변인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다 동의하는데 민주당 문제 많았고 절차 그리고 그동안 뭐 꼼수 탈당 뭐 비난받을 여지가 많죠.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할 수 있을 때 왜 안 했냐.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를 불신받을 만한 그런 과거의 모습은 없었는가. 그것을 또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설득할 만한 대안이 충분히 앞으로도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제도를 뜯어고쳐가 과연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대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에서는 뭐 국회 전체 차원의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른 쟁점 사안이 있을 때도 물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어떤 개악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주로 넘어가죠. 이번엔 김환 기자가 준비하신 두 번째 시사 안주.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원 후보자는 제주 오등동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일부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김환 기자가 원희룡 후보자 이야기를 골라오셨잖아요. 네. 오등봉 네. 개발 사업. 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떤 거죠? 네, 이 오등봉 개발 사업은 제주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들이 일몰제로 사라지는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등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육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름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 구역인데 산 중턱에 있는 여기를 이제 공원이 끝나면 개발을 좀 하자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6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원래 들어서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6년도 이 계획을 제주시가 불수용했습니다. 안 된다. 600세대 아파트 너무 많다. 불수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 제주도가 원희룡 도지사가 이거를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뭐 저희도 입수했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원 지사가 이 회의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이 철저하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 이제 공모를 내고 이제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지금 이제 그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과정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장동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도시개발의 전문가가 됐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민간의 이익을 너무 많이 보장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캡을 씌우지 않았다. 얼마 특정 이상의 수익이 나면 대장동의 경우. 네, 대장동의 경우에. 근데 이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사업비나 분양비를 민간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8.91%의 확정 수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업자들은 사업을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시공도 하고 시행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거는 민간업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공공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에게는 8.91%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 업체가 4곳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2곳의 업체 대표가 원지사가 제주에서 살았던 타운하우스의 옆집과 앞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해당 사업자들은 모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공교로운 상황이고 여전히 좀 짚어줘야 되거나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이제 민간 수익률 부분 같은 경우에 제주의 오등봉 같은 경우 방금 얘기하셨는데 8.9%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었고, 근데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66.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0%를 보장할 수 있는 그 방식이 근데 방식이 반대인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이제 그러니까 관이 말하자면 분양가나 이 사업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은 관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그 권한은 반대로 준 거고 수익률은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돈을 많이 벌면 민간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고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 8.9% 어떻게 설령 사업이 손해가 나더라도 8.9% 이익은 보장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부풀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공사비나 사업비를 관이 통제할 수 없으면 이게 사실 수십 년 된 방식입니다. 근데 수십 년 된 방식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부풀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뭐 그 공사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는 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국토교통부나 그 국책연구원에서 많이 해왔던 방식인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제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원희룡 후보자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등봉 사업자 선정에 특혜 없었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가 지사 시절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반박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장동 사업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막대한 수익을 일정 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일부 인사들이 또 그 인사들이 이재명 지사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 같은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로까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리적으로 앞집과 옆집에 있다는 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자의 소명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단순히 뭐 지리적 접근성을 통해서 특혜가 있었다라고까지도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다만 뭐 일반적인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때 앞집과 옆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이익이 같다고라고 하면 분명히 수상해 보이는 지점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후보가 좀 깔끔하게 소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등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TV조선이 보도했던 그러니까 소위 제주도 건설국장을 지냈던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네. 이 그 민간 컨소시엄에 가서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했고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그 컨소시엄에 처음부터 부회장자가 된 업체의 부회장을 맡았고 또 다른 국장은 이제 그거를 심사하는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루트를 통해 좀 알아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전혀 몰랐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되죠. 근데 이제 퇴직 공무원 그 취업 제한이나 직무 관련성 심사는 권익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권익위 소관이니까. 그렇죠. 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막았어야 되죠. 막았어야 되는데 권익위가 막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던 제주건설국장 출신의 그 공무원 같은 경우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퇴직을 했는데 1년 전에 이미 연수를 이유로 공로 연수를 이유로 해서 1년 전부터 제주도청에 나오지도 않았고 전혀 이제 컨택이 안 됐었고 퇴직하는 날 퇴임식 날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권익위에서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면 취업 제한을 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 뭐 참여했다라고 하는 제주 공무원 일부와 원희룡 후보 간의 친분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저는 핵심 관계라고 봐요. 지금 뭐 이것만 보고 어떤 대장동 사업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유동규나 정진상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기에는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상황에서 그분들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이 있었던 거고 다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어떤 개인적인 연애 정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증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친분 관계가 깊은 분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겠죠. 근데 뭐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우려하는 게 이른바 이제 건설업자들의 카르텔이잖아요. 건설업자들이 관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관계들이 수십 년 된 관계들이 사실 낱낱이 증명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이른바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다른 논란들이 굉장히 좀 뭐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그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직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검증에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 필요성을 갖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일몰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토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다 지역구 내에서 일몰공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있죠. 우리가 오디오로 들었고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 원지사를 공격했던 원희룡 후보를 공격했던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지역구인 강주에서 강주 본청이 추진하는 10건의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이런 식으로 말씀 잘하셨는데 광주에서는 이미 해당 공무원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리가 발견돼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몰공원이 일몰되는 날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들이 이 공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공원이 이제 대부분 구도심의 좋은 자리나 혹은 이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노른자 땅에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상당한 지역에서 공을 들여왔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왜 선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로 놓고 보면 이 사업도 지금 감사원에서 제주도에 자료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다른 감사인데 뭐냐면 타 지역에서 이미 유사한 형태의 비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광주에서 비리 사건을 일으킨 건설업체가 제주도의 또 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됐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뭐 들여다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희룡 후보자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이 개발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비리가 있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의혹 차원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책임이 있는 점지 규명을 해서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억울하게 여론몰이에서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될 테고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사포차 마지막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안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윤심이란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중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어느 한쪽으로 추를 기울게 한 것은 민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심의 무서움을 제가 받들고 앞으로 더 낮게, 더 치열하게 현장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목소리였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이 안주 가져오셨는데 네. 이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아까 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라고 네. 했지만 네. 저는 윤심과 당심을 받아서 김은혜 후보가 이길 것이다. 뭐 임 대변인에게 좀 미안하지만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아니 그런데 민심 당심 50대 50이고 민심은 크게 유승민 후보 지지다라고들 많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관측이? 네?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박빙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고 뭐 지금 세부 사항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당심과 민심의 어떤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김은혜 후보의 이런 발언도 결국에는 그 부분 그러한 어떤 비판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아하. 어떤 민심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런 민심을 따라가는 어떤 당심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오늘 하신 것 같고 저는 뭐 그 방향이 결국 나아가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오늘 발표된 걸로 보면 5대 4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5대 4로 확정됐다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대 4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당신과 민심을 50대 50으로 해서 5대 4가 나왔다면 이거는 당원 투표에서는 8대 2 내지 7대 3까지 갔다. 아하. 완전히 7대 3 정도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사이드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원 투표에서 몰표를 받고 됐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심은 당원 투표의 당심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근데 그 당원 투표의 당심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 중에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에 나오셨었죠. 근데 이분이 충북으로 가셨죠. 충북으로 가서 어쨌든 됐습니다. 단수 공천이 돼갖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영환 전 의원도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원래 이제 국민의힘 인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를 도왔다라는 걸로 해서 자기가 이제 경기도지사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 나가서 경쟁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오니까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러면 충북에 이분이 뭐 충북에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오긴 했지만 전혀 이제 지역적 기반이나 어떤 뭐 사전에 활동을 충북에서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했는데 됐다. 이것도 그러면 누군가가 결정을 해준 거잖아요. 이 과정들이 경기도 이 경선 전에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이미 뭐 당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윤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미 그 경선하기 전에 좀 외부에서 볼 때는 결정이 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미 경선 이전에 지방선거 경선 각 곳에 이제 경선 이전에 뭐 여의도에서는 이미 윤핵관들이 가르마를 탔다, 소위 가르마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인수위 대변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대변인을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출마의 의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누가 나가라고 한 거죠. 인수위가 활동 종료되기 전에 그만둔다는 건 예상을 못할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선인에게 굉장히 결례죠. 근데 그래서 오늘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지고 나서 윤석열에게 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객이 왔다. 진박 간별사에 칼춤에 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국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뭐 대선 후보로 경쟁을 했던 인사인데 여기에 아닌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종훈 평론가 말대로 대변인을 하던 캠프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내려보내서 이게 윤심이다라는 거를 뭐 공공연히 과시하면서 이 후보를 꺾는다. 이 자체가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뭐 예전에 진박간별사들이 활동할 때 그 시기를 보는 듯하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국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MB계의 전면 복귀. 이명박 정권 때의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복귀. 그러니까 뭐 친이계들이 사실은 이제 다시 윤석열 당선인을 앞세워서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지긴 했지만
친박 중에 친박, 원조 친박 중에 한 명으로 불려왔었고 MB 정권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정권 실세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죠. 갈등 관계였죠. 네. 예.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분 또 세 분 말 종합을 해보면 첫째로 다가올 경기도지사 선거 본선에서의 어떤 그 후폭풍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이런 식으로 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조정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도 당시의 경선 결과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2등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비판도 있었는데 향후에 어떤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나 청년층이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세부 여론조사가 지금 뭐 공표된 건 아니지만 공관위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언론 보도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은혜 의원도 그런 어떤 민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을 내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전 좀 안타까운 게 이 경선 발표 이후에 참 지지자분들끼리 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특히 또 뭐 윤심이 작용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싸우시던데 저는 뭐 그냥 이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냥 과분한 직책을 주셨는데 또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 승리를 이끌지 못해 참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크게 너무 싸우지 마시고 잘 봉합되길 바랄 뿐입니다. 잘 봉합됐으면 좋겠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 주셨지만 유승민 의원이란 분은 국민의힘 한국 대한민국 보수에 대단히 중요하고 커다란 자산인데요. 이런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그 경선 갈등으로 인해서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전망이 어두워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SNS 글을 쓰신 걸 보면 정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뭐 경기도를 사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글을 보면 좀 소위 언론에서 분석했던 정계 은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개인적 소회를 밝히신 것 같은데 뭐 어떤 결정을 하시든 뭐 저는 존중해야죠. 네. 자,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마지막 대구 쪽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김재원 유영아 후보의 단일화가 서로 잘 안 된 상태고 김재원 의원은 이제 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고 유영아 이제 변호사는 그러지 마라 이런 태도인데 어쨌든 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선을 가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이 조사상으로 높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포차 안주 3가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에 더 맛있는 안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우한 한겨레신문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